아 이거 굉장히 테러도 많고 힘들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유로를 탈퇴할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영국 국민도 유럽 탈퇴를 내립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에 대한 리스크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정부 불안 요인,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청문회 이후에 대부분에서 했죠. 대부분에서 돼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더 이상의 문제는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굉장히 길게 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펀더멘탈 훼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안 좋은 국면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대비해서 시장이 더 충격을 받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아직까지는 바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럽도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기준에서 보실 때 랠리의 기준이 연속되고 있고 월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좀 빨리 넘겨드리면 일본 그리고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120일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내려갔고 이 부분은 우리가 힘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 또 글로벌 시장이 힘들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뭐 하루에 이렇게 물려버리죠. 그건 뭐냐면 디커플링 상황이 오래 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증시가 엄청나게 가는데 우리나라만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계속 바닥으로 추락한다?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디커플링 현상은 해소가 되고 지금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흐름은 지속될 수 있다.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탄핵하고 지금의 탄핵은 다르죠. 오히려 이번 그 탄핵 결정 부분이 시장의 안정화를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놓고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2009년 3월 저점 대비해서 100%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의 이 고점들 뛰어넘고 있는 흐름에서 우리만 좀 못 가고 있죠. 이 부분도 해소될 수 있는 것이 2017년 기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IMF의 SDR에 편입이 됐습니다. 편입이 되게 된 것은 미국 쪽이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중국 쪽도 이제 기축통화로 올라올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먼 거리에서 얼마 전에 발표가 난 게 6개 국가입니다. 야, 너희들 환율을 너무 낮게 설정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쪽에서 흑자를 너무너무 많이 내는데 이거 문제 아니냐. 우리 보호무역 정책으로 갈 거니까 관세 더 매길 거고 옛날에 그 슈퍼 301조 뭐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 그 환율 관찰 대상국에 스위스까지 포함시키면서 6개 국가에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야, 이거 환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구나.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 인덱스 이제 일봉 차트하고 요거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제한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주봉이고요. 월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파란 색깔 선이 100입니다. 100.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뭐냐면 6개 통화. 뭐 유로화라든가 파운드 또 일본의 엔화 그리고 뭐 스위스 프랑 이런 쪽에 6개 통화 대비해서 얼마큼 강세를 띠고 있느냐. 그 부분이 이제 100이 기준인데 역사적으로 100을 넘었던 경우는 특별한 사회 이슈가 있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의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기에는 이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뛰어넘기에는 지금 글로벌 시장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00 수준에서의 흐름 혹은 100 미만에서의 흐름이 기본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두 자릿수 수출 3년 연속 나타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탈된 거는 그때 당시에 야당이었던 이제 새누리당이 환율 이렇게 방어하지 마라. 지금 수출이 두 자릿수 연속 3년 동안 증가한 거는 87년, 88년, 89년 이후에 처음인데 수입도 똑같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낮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쪽에서 새누리당에서는 배가 아프니까 이렇게 방어하지 마라. 이렇게 방어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민들이 힘들다. 수입 물가가 올라가서. 그래서 급격하게 이탈이 되고 2007년까지 900원이 깨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저때 당시에는 시장이 힘들거나 전체 금융시장이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죠. 2007년까지는 글로벌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다 랠리였죠. 그러니까 1,200원이라는 환율을 넘기면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굉장히 크게 훼손될 정도로 국가 경제나 모든 면이 위태롭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말들은 많은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1,200원까지 훼손시키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환율 부분에 대한 문제 절대 없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N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업종이 하나가 있죠.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화가 약세를 띄기 시작하면 자동차의 실적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염두를 해두시고, 자, CRB 같은 경우에도 죄송합니다. CRB 같은 경우에도 월봉 놓고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CRB가 뭐냐면 전체 상품, 뭐 금이라든가 원유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전체 상품 21가지 정도를 한꺼번에 넣어놓고 지수화해서 보는 그런 차트가 되는데, 지금 뭐 2007년도 이후에 2008년도에 이렇게 금날이 한번 연출이 됐고, 그 고점 부분이 달러 가치의 훼손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뜰 당시에 올라왔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밀려 내려왔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금융시장에 충돌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가 뭐예요? 달러입니다. 달러. 그러니까 중동에서 원유를 사더라도 결제는 달러로 합니다. 중동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더라도 결론은 달러에서 기준을 잡아서 가격 선정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출구 전략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피기 시작한 게 2013년부터. 그때부터 상품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은 달러 가격이 강세를 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하락이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바닥에서 과매도 권역에서 돌려놓은 부분은 과매도 권역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이 바닥 경기를 일정 부분 확인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닥 경기 확인하는 부분은 뒷부분 또 말씀드릴게요. WTI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쓰지도 않아요. 미국의 서부 텍사스 중진류인데 서부 텍사스 중진류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달러가 강세를 띠게 되면서 죄송합니다. 달러가 강세를 띠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과매도 권역에서 돌려지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트럼프의 정책에 기인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가 그만큼 살아나주고 있다는 것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세 번째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죄송합니다. 목이 계속 일어나지고 오늘 그 시장 상황이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목적으로 또 오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한 번쯤은 보실 만한 내용들입니다. 전체 금융시장에서. 자, 첫 번째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의 변동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면 2007년도까지예요.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7년도 210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의 흐름. 그러고 나서 2008년도에 이제 리먼 터지고 무너졌죠. 그 흐름 놓고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만 하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2005년부터 해서 급격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근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44조를 매도하는데 시장은 엄청난 폭등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뭐 빠져나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뭐 시장 조정이 깊어진다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일부 자금 이탈이 있다 보니까 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래일 기준으로 연속 10거래일 이상, 그러니까 2주 연속 매도를 하면 조금 매도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주 연속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규모도 하루에 2천억 이상의 2주 연속을 기준 잡으십니다. 10거래일을. 그래야 외국인들이 조금 매도한다 정도.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거는 하루에 1조 4천억도 매도합니다. 1조 4천억. 그리고 기간 기준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28거래일 동안에 매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지금 상태에 외국인들이 매도한다? 이런 표현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금액 기준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2005년도 8월부터 해서 5조, 그 다음 11조, 그 다음 28조 합산하면 44조. 중간에 한번 이때 한 2조 7천을 매수하고 빼면은 44조입니다. 근데 시장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냥 랠리죠. 계속.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에 시장이 무조건적으로 바뀐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거의 그 흐름 보시면은 2000년도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의 지분을 계속 한도를 확대해줬거든요. 확대해주는 과정 속에서 8.2%의 외국인 지분이 급증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급락이죠. 급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중요하게 놓고 보실 부분은 외국인들이 이탈을 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폭락을 하거나 조정을 받는 케이스는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받쳐주는 쪽이 어느 쪽인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럼 2007년도에는 어땠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IT 거품 났을 때가 누가 끌어올렸냐면은 여러분들 자금으로 다 끌어올립니다. IT 거품 났을 때. 그때 당시에 현대증권, 이익지회장입니다. 텔레비 그 광고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꼬맹이들이, 어린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뛰어다녀요. 그러면서 바이코리아 그러면서 펀드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 자금 가지고 코스닥 랠리가 나온 거죠. 그 이후에 그 펀드 상품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장에서 맨날 싸움 나고 2004년도까지 2005년, 그러니까 2004년 말까지는 어디 가서 주식한다고 하면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원체 IT 거품 때문에 많이 깨져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2005년도 1월 달에 지금도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그런 거 뉴스화할 필요가 없는데 그 뉴스화가 시작된 이후에 이때 보시면은 2004년도 12월에 정확하게 이때 당시에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가 4조였습니다. 4조. 그게 불과 몇 년 만에 74조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70조를 시장에 잡아 당기고 정부 정책 자체가 70조를 시장에 갖다 넣어놓고 외국인들이 44조를 매도하더라도 우리 돈, 그죠? 개인 돈이에요, 펀드는. 개인 돈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 갔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연기금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연기금이 되는데 연금과 기금인데 그 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이 세계적으로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자산이. 근데 연기금 기준에서 국민연금의 주식 편입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7%, 2003년도에 7%에서 2007년도에 급격히 15%까지 끌어올립니다. 금액 기준으로도 뭐 어마어마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더라도 랠리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번에 이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급격하게 나간다고 했을 때 하는 총재가 얼마 전에 그 발표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만약에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흔들리거나 혹은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면 언제든 한은에서도 주가 부양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많은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이거 안 보여드리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1년에 FOMC 회의가 몇 차례 열리는지 8번. 그 8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목이 너무 안 좋고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하다못해 증권사에 가시면 이제 증권사 지적한 분들, 제가 이제 그 증권사 임직원 교육 강의 들어가면은 여쭤보면 아무도 몰라요. 대부분이 몰라요. 8번이라는 자체를. 그런데 어떻게 금리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45일에 한 번씩 진행이 돼요. 그러면 2016년도에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9월 20일과 9월 21일 날 FOMC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동결을 하죠. 그럼 두 번째 다시 열리는 게 11월입니다. 11월 1일과 2일 날 진행을 하죠. 그러면 11월에는 금리는 인상 가능성이 실질적인로는 거의 제로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제로예요. 왜 제로냐면 고용지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고용지표가 나오는 게 매주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나온다, 미국에서. 그 고용지표를 바탕으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소비지표가 이제 중순경에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9월 달에는 9월 달 것까지 다 본 거죠, 내용을. 그럼 10월 달 한 달 보는 거죠, 추가적으로. 만약에 9월 달에 동결을 했어. 근데 10월 달 내용 한 달을 봤어. 한 달 보고 금리를 조정할 수 있을까? 못하죠. 왜? 11월 달에는 아직 고용지표도 못 봤고 소비지표도 못 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12월 달 정도가 돼야 10월, 11월, 12월치의 고용지표 3달치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지표는 최소 2달 이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금리가 동결이 되면 그 다음번 FOMC 회의에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번까지 3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야 그 금리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년에 몇 차례 미국에서 금리 정책이 나오는지, 그리고 9월에 안 됐으면 11월은 큰 관심이 없구나, 12월 달에 진행될 수 있구나, 그럼 전략 짜기 아주 좋아지시겠죠. 자, 2017년도 일정이고요. 요건 다 프린트물에 들어있고요. 지금 현재 금리가 뭐 이 정도라는 것도 프린트물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금리도 있어요. 마이너스 금리.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뒷부분에 설명드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11시 50분인데 12시에 식사 시간이 있으니까요. 나머지 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 별 내용은 아닌데, 코스피 시장 기준에서는 한 160개 종목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인데 자꾸 여러분들은 소형주를 자꾸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시장이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실까요? 새로 오신 분들은 안 하시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 우리님이라고 고객분이 계시는데, 원래 5억의 자산을 가지고 올 3월부터 매매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이때가 딱 6월 24일이 브렉시트 딱 지나고 난 첫 번째 주거든요. 잘해서 올라가줘서 4억 6천만 원어치 주식 산 거 대비해서 3,800만 원 수익이 나신 거고, 그 다음부터 뭐 브렉시트가 악재가 아니라 호재였죠. 위에 날짜 보시면 7월 1일, 그러고 나서 7월 8일, 그러고 나서 15일, 22일, 29일, 8월 5일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중간에 이제 1억 1천만 원, 2천만 원씩 멈춰 있다가 한 번에 또 쭉 올라가죠. 삼성전자 급등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1억 6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뭐 불과 브렉시트 터지고 남들이 큰일 났다 했을 때 오히려 불과 한 2달 만에 4억 6천에서 수익 난 게 추가적으로 1억 6천. 어마어마하죠. N소프트, 하나케미칼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금융사 KB금융. 안 움직이니까 몇 년 동안 한 10%에서 움직였으니까 KB금융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포스코, 대우, 하나테크인. 시가총액으로는 삼성전자는 200조 넘고, 뭐 KB금융이 20조 가까이 되나요? 나머지 종목이 한 4조, 5조 할 것 같은데, 전환 종목에서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우리 VIP 회원님들 와 계신 분들은 지금도 얼굴이 좀 환하신 편이고요. 왜? 삼성전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분들 얼굴이 침침하신 분들은 이상한 또 소름이 없고요. 이상한 소리. 자,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포트를 바꿉니다. 왜 바꾸냐면 하나테크인이 하루에 22%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뭐 정리해드리고 했는데, 그걸 계속 놔두면은 계속 엉킬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다시 잡았습니다. 언제? 11월 4일 기준으로. 11월 4일 기준으로 이제는 다시 4종목만 주력으로 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뭐 4억, 6천, 5억 이러면 계산하기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10억 기준에 삼성전자의 매입금액 보시면 2억 6천이니까 25% 정도, 26%. 여기 뭐 거의 30%, 15%. 이렇게 해서 채우는 겁니다. 채웠는데 채우자마자 트럼프 당선인 리스크 또 최순실 국정농단 해가지고 2,700만 원이니까 약 3% 조정받는 거죠. 자산 대비 3%.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3주 만에 강연에 다시 되는 건가요? 다행인 게 이렇게 계속 힘들다가 어제 기준으로 똑같은 종목입니다. 매매 없었고 그대로 녹아났을 때 600만 원 이제 플러스로 들어왔었어요. 1% 수익도 안 돼 사실은. 그렇지만 이 종목 가지고 연말까지 충분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종목 가지고 충분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기준 대비해서 한 달 딱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안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 어떤 거예요? 삼성전자죠. 오히려 네 종목 중에 삼성전자 9.40% 상승.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못 올랐다고 생각한 KB금융이 오히려 7% 상승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NC소프트나 하나케미칼이 더 가볍고 더 강하게 갈지 알았으니까 30%씩 넣었을 텐데 오히려 그 종목들은 마이너스입니다. 다만 여전히 자신감이 있죠. 왜요? 회사들 자체 펀드멘탈이 좋아서. 어쨌든 이 부분에 이제 그 종목 부분을 10종목 선정을 해놨는데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그 10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10종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 내용은 식사하신 이후에 그리고 세계 경기가 살아나면서 물동량이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해운 업체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부분부터에서는 뭐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환율 기준에서 자동차 또 IT 이런 수출주들 거기에 철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배에도 철강이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건설에도 들어가고 모든 다 들어갑니다. 마지막 피크가 이제 철강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지금 기준에서 가장 단순한 건 그거예요. 아직까지도 자동차주를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역행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동차주가 랠리가 나왔던 부분은 잘 생각해 보시면 2008년도에 리먼브라더스가 터지고 미국 자체가 거의 타산 지경에 이르르고 근데 미국 국민들은 차가 없으면 밥도 못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는 운행을 해야 되는데 미국 차 자체가 무겁죠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고 크고 그러한 그 무겁고 큰 차를 타던 사람들이 덩치가 저보다 더 큰 사람들이 소형차를 구해가지고 소형차를 타고 낑낑대면서 이러고 운전하면서 식료품을 사러 가고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엔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줍니다. 안전자산으로 했기 때문에 엔화 자체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죠.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특히 이제 일본의 혼다 쪽 소형차 기준에서 그런 쪽하고 붙었는데 가격 경쟁이 일본 엔화 강세 때문에 일본 차들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현대차가 어마어마한 수혜를 봅니다. 근데 2013년 말부터 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달러가 100엔을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 약세를 띄고 있단 말이에요. 가격 경쟁이 역으로 따지면 힘들죠.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현대차가 랠리가 나온 이후에 중간에 맨 처음에 만약에 5만 원이다. 샀어요. 8만 원에 팝니다. 그러고 나서 10만 원 가면 다시 못 사죠. 8만 원을 팔았는데. 그럼 막 욕해요. 야 저건 과도하게 올라간다. 그리고 막 발만 동동동동동 굴러요. 그러다가 한 28만 원 갔죠. 그때까지 욕하고 있다가 많이 깨져서 한 20만 원 내려오면은 낙폭 받아서 그때 삽니다. 10만 원에도 안 사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의 주가. 현재 시점에서는 단순 예로 그 자동차주가 가려면 다시 엔화가 강세를 떼야 되는데 그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현대차가 폭락을 한다 그러진 않아요. 왜? 예전에 그때 당시에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그 자금을 가지고 동유럽이나 이런 쪽 일본하고 부딪히지 않는 쪽에 시장을 확대를 했죠.
그래서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은 파생 상품은 절대 여러분들이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파생 상품은 승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정상적인 방법에서 정상적인 대응을 하죠. 그래서 오늘 10종목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업종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대형주 기준의 신고주거나 신고주거 정상적인 Just say hello to the ground.